네, 안녕하세요. 본채한 원장 이뭉진입니다. 오늘은요, 암과 대사질환과 그 다음에 퇴행성 질환의 어떤 촉발 요인들이라든가 촉진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시면서요, 오늘은 이제 암하고 노화와 그 다음에 대사성 질환 또 퇴행성 질환 등 그런 것들에 대한 촉진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요새 이런 병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설탕이라든가 과당, 그 다음에 정제당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정제당을 많이 먹으면 고혈당이 또 쉽게 오게 되는데, 그런 것 등 3대 영양과 칼로리 과잉은 만성염증을 유발한다. 그래서 그 만성염증이 유발되면 1차적으로 모든 대사질환하고요, 그 다음에 노화도 빨리 진행이 되고 또 퇴행성 질환도 빨리 오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암까지 촉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대사질환은 흔히들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 고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거기서 진도 더 나가면 혈관에 이제 이런 것들이 끼게 되면 동맥경화, 또 축상동맥경화,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쪽 혈관에 문제가 오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 등 각종 아토피 비염, 그 다음에 각종 근만성 알러지 비염 뭐 이런 거 있죠. 그 알러지 질환도 이렇게 일종의 대사 질환의 연장선상에서 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연장선상에서 오는 게 뭐냐면 그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 무슨 류마티스니 루푸스니 쇼그렌 증후니 이런 것도 일종의 난치 질환 정도 에 해당되는 자가면역 질환들이 있죠. 이렇게 나름대로 요 가벼운 데서 점점 중증으로 가면서 이런 증상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최종 퇴행성 질환과 암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병의 어떤 원인들이 놀랍죠. 설탕, 과당, 정제당 등 3대 영양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영양소, 그거가 너무 과잉돼서 칼로리가 과잉될 때 오히려 이런 만성질환, 대사질환 이런 것들이 촉발이 된다는 게 참 아마 그동안에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느 정도 뭐 세상에 좀 이제 조금 알리기 시작하니까 많이 알기도 하는데, 어쨌든 근데 그게 어떤 기전으로 되는지 그거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을 때 세포가 어떻게 작동해서 결국은 대사질환이 생기고 만성염증이 오는지 그 과정들을 좋은 그림이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그 좋은 그림이 하나 있어서 제가 발췌를 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요거는 세포막이고요. 여기 이제 수용체가 있고요. 요거는 세포 안 속에 신호 전달 경로를 표현한 거고요. 요거 이제 밖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당분을 많이 넣어서 포도당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인슐린이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슐린 수용체에 인슐린이 결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제 포도당에 의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인슐린이 많아지게 되면 IGF-1이라는 그 인슐린 유사 성장이라는 어떤 그거하고 결합하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결합하는 단백질이 생산이 억제가 돼요. 이게 생산이 억제가 되면 IGF라는 어떤 그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활동성이 되게 활발해지거든요. 왜냐하면 결합시키면 얘 IGF-1을 요 혈압 활동을 좀 억제를 시키는 건데, 이게 풀리게 되면 얘가 그대로 활성을 하게 되면 여기도 알다시피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인 IGF-1이 바로 또 IGF-1 수용체에 이렇게 딱 결합이 되면 나름대로 이제 세포 안쪽에서 인산화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어떤 신호기작들이 격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일단은 그 인슐린 수용체, 인슐린이 결합되면서 인슐린 수용체하고 그 다음에 IGF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결합이 되니까 어떤 신호가 이제 어떤 격발이 되냐면 어떤 수용체가 어떤 특징이냐면 티로신 키나제 도메인이라는 어떤 그런 성분을 갖고 있는 수용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결합하고 또 인슐린이 결합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인산화가 된다는 게 뭐냐면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되게 되면 티로신 키나제 도메인에 티로신 잔기의 인산화가 촉발이 되고요. 이게 인산화가 촉발이 되면 그 다음 세포 이런 것들은 뭐 라스니, 나프니, 그 다음에 MAPK니, PI3K니, 그 다음에 AKT니, m토론이, 히폰이 이건 뭐냐면요. 세포 셀 시그널링에 관여하는 세포 신호 전달 경로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격발이 되면 한편에서는 라스라든가 라프라든가 MAPK라는 이런 어떤 신호 단백질이 또 격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 수용체에서 이렇게 격발이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PI3K하고 액트하고 m토로하고 요 히폰이 이런 게 신호 전달이 활성화가 되는데 요게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거냐면 세포의 증식과 생존의 신호 전달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면 바로 세포 증식과 신호 전달계가 활성이 되면서 세포 어떤 그 현상을 발현을 하냐면 세포 분열을 촉진을 하고 그래서 증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암세포가 왜 침윤하고 전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요. 그 다음에 세포 생존과 그 다음에 또 항암제에서 암세포 같은 경우 항암제의 저항성이 오히려 또 향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혈관 신생, 새롭게 혈관을 만들어내는 작용이 또 세포에서 이제 더 강화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세포에서 영양소 흡수하고 에너지 생산이라는 거 이거를 촉진하게 되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암세포인 경우는 자꾸 암세포가 증식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런 암 환자들이 특히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설탕, 과당, 정제당, 고혈당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영양과 칼로리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암이 자꾸 더 증식이 더 이렇게 왕성해진다는 뜻이고요. 암이 없는 사람들도 자꾸 이런 식단을 하게 되면 결국 암 쪽으로 암이 촉발될 수 있는 상황으로 자꾸 몰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거리를 적당히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셀 시그널의 기전들을 이렇게 밝힌 거거든요. 다음 넘어가면 요거는 이제 그 반대겠죠. 이제 소식 장수의 원리. 이거 언제 제가 한번 얼핏 비쳤는데 조금 설명이 불충만한 것 같아갖고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소식 장수의 원리를 보면 운동이라든가 혹은 소식한다든가 칼로리를 임의적으로 좀 제한을 하게 되면 세포가 적당한 인체가 일단은 먹거리를 좀 덜 먹게 되면 적당한 스트레스 운동이라든가 이런 적당한 스트레스를 자극을 이제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그 스트레스 자극에 저항하는 생체의 생존 능력을 강화를 통해서 바로 소식 장수의 원리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인데 뭐냐면 칼로리를 제한을 하게 되면 일단은 에너지가 저하가 되겠죠. 그 에너지가 저하되면 이 NAD가 뭐냐면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노신, 디뉴클레오티드라는 건데 요게 뭐냐면 요거는 요 NADH는 뭐냐면은 수소 양성자하고 전자가 붙어서 에너지가 되게 높은 상태거든요. 근데 요거는 에너지가 다 방출된 상태의 어떤 그 분자거든요. 그러면, 에너지가 저하가 되면 에너지가 방출이 되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요게 더 이제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요 전체 비율이 에너지가 비었다는 신호의 비율이 강화가 올라가거든요. 이게 올라가게 되면 시루트윈이나 서트윈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시루트윈이라는 또 이제 그 장수유전자라 그래, 대표적인 장수유전자거든요. 요 장수유전자가 또 활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 옆에도 잠깐 보면 또 ATP 에너지하고 AMP라는 게 있는데, 이 ATP 에너지가 바로 우리 세포의 생물학적인 에너지의 어떤 현금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 AMP 형태는 뭐냐면 ATP 에너지가 에너지를 다 써서
고갈 어떤 에너지가 빈 껍데기가 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에너지가 없는 상황, 요것도 에너지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저하가 되니까 분자 부분이 에너지가 다 없는 상황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럼 이 수치가 당연히 비율이 높아지겠죠. 높아지면 또 얘는 또 어떤 신호를 자극을 하냐면 AMPK라는 요런 신호 전달 단백질, 대사조절 단백질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게 자극을 받으면서 활성화되면 요게 이제 시루트인을 또 이중으로 아까 요렇게도 왔지만 또 얘도 또 시루트인을 또 강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얘가 시루트인이 이렇게 활성화되면 또 하나의 신호가 LKB1이라는 걸 통해 경로를 통해서 또 다시 AMPK로 되돌이가 되면서 또 여기에 활성화되거든요. 그럼 또 얘가 활성화되면 또 요렇게 또 시루트인이 또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복합 경로들을 통해서 이 시루트인이 활성화가 되면 또 다음 경로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포크 헤드 박스호 요걸 포크 헤드 박스호라는 활성화가 또 되고요. 그 다음에 PGC1A라는 어떤 그 신호 단백질이 또 활성화가 되는데 요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요 밑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활성산소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스트레스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신호들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저항성을 항진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PGC1A 이거는 뭐냐면 바로 미토콘드리아를 생성하게 해주는 자극 전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활성화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숫자가 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뭐냐면 세포 속에 있는 세포 에너지 생산 공장이거든요. 그럼 공장이 늘어나면 얘에 의해서 에너지 생산이 더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역으로 또 이 부족한 걸 충전하는 어떤 그런 생존의 어떤 그런 기전들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조금 약간 부족한 듯 먹을 때 또 운동을 할 때 칼로리 제한을 할 때 조금 많이 먹는 것보다는 장수할 수 있는 원리의 기전이 바로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또 이게 또 뭐가 또 이제 어떤 작용까지 있냐면 결국은 조금 덜 먹는데 장수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세포 노화가 억제된다는 어떤 신호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바람도 억제를 하고요. 당연히 이제 세포 노화 억제되고 바람 억제되니까 수명 연장 효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조금 덜 먹는 게 오래 산다 하는 얘기들이 지금 이제 분자생물학적인 기전들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쌈박하게 정리가 된 거가 있어서 제가 오늘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대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또 다음 넘어갈게요. 이것도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나온 그 화면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또 여기서 내가 강조할 내용이 있어 또 하나 또 반복적으로 집어넣는데 일단은 정제 탄수화물, 설탕, 과당 등 이제 결국은 뭐냐 이런 걸 많이 먹으면 혈당이 자꾸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혈당이 높아지면 또 인슐린이 자극을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인슐린 분비를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패스트푸드 그 다음에 칼로리 과잉 등이 결국은 노화암을 촉진한다는 거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PPT와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경로를 제가 좀 신뢰를 좀 들어주려고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한다. 이제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하나로 얘기할게요. 탄수화물 과잉을 섭취하면 당연히 칼로리 과잉이 되면서 비만으로 빠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니까 포도당이 많이 이제 피 속에 늘어나겠죠. 그러면 또 인슐린 자극을 받겠죠. 그러면 이제 인슐린 다행히 인슐린 수용체로 가서 내부적으로 이런 기전으로 이제 갈 거고요. 요 인슐린이 우리 피 속에 인슐린 농도가 높으면요, 꼭 비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당은 피를 한 방울 검사를 해야 고혈당인지 저혈당인지 알 수가 있지만 혈중에 인슐린이 농도가 높은지 낮은지는 이 비만, 그 사람이 살이 쪘으면 무조건 그분 피 속에 인슐린 농도 높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랐으면 그분이 인슐린 농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이 바로 비만의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가시적인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슐린이 이렇게 되면 인슐린 많이 분비되면 될수록 자꾸 비만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비만이 높아지면 이 아디포넥틴 생산자가 있고 이 아디포넥틴이 뭐냐면 어떤 때 분비가 많이 되냐면 그
피하 지방이라든가 복부 지방이 지방 성분들이 없어질 때 활성화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게 이제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디포넥틴이 성산이 이제 저하가 되면은 뭐냐면 지방을 이 아디포넥틴이 뭐냐면 사실은 지방 같은 거를 분해를 하고 에너지 대사를 촉진해서 건강하는 아주 좋은 어떤 성분의 그 세포 신호 전달 물질인데 요게 저하가 되면 결국은 노화를 촉진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비만이 생기면 아디포넥틴이 생산 저하가 되면서 오히려 노화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섭취가 아까 많아지면 또 반대로 단백질 당화에 의한 그 AGES 요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네. 당독소 얘기 아마 많이 나왔는데 이게 당독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중에 또 당독소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당독소가 늘어나면 또 뭐가 이제 많이 생기냐면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고요. 그러면 염증이 많이 늘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만성염증 그 염증이 자꾸 늘면 늘수록 세포가 자꾸 파괴가 되고 세포가 병들어 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또 그것도 노화의 촉진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포도당이 늘어나서 인슐린이 증가하게 되면 그리고 또 인슐린 저항성도 사실 여기서 생기는 건데 그건 좀 또 나중에 또 나오니까 할게요. 인슐린이 결합이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PI3K라는 신호가 그 격발이 되고 그 다음 경로로 AKT라는 신호가 격발이 되면서 요게 이제 두 가지 쪽으로 이제 신호가 가는데 하나는 엠토로스 라파마이신 복합제 그러니까 포유동물 타겟 오브 라파마이신 컴플렉스인데 요게 뭐냐면 포유류 동물의 라파마이신이라는 물질의 타겟팅이 되는 신호 전달 그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엠토르라 그러는데 이 엠토르 C1이 활성화가 되면요. 일단은 세포에서 어떤 행위를 하냐면 영양소 흡수를 촉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갖다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세포 분열 증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 생존에 더 기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항암제 저항성을 갖다가 기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관 신생을 갖다 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뭐냐면 결국 요거는 뭐냐면 암을 증식할 수 있는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암이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자꾸 활성화되면 암이 형성이 되고요. 또 암이 있는 사람들은 악화도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또 얘가 활성화되면 이쪽으로는 또 포크 헤드박스를 갖다 이제 억제를 하는데 요게 억제가 되면 아까 제가 요거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죠? 여기도 이제 요렇게 되면 요게 핵 전사인자, 요것도 나름대로 핵 전사인자인데 요게 이제 이렇게 표적하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스트레스 대응, 아까 내가 스트레스 능력, 감당하는 능력을 키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대응이라든가 대사 제어, 또 세포 주기 컨트롤, 그 다음에 아포토시스, 세포 자살, 그 다음에 DNA 복원 등 기능을 얘가 해는데 이거를 억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 또 결국은 또 억제 효과로 인해서 또 암을 증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쪽을 해서 영향을 줘서 암세포가 크게 만들고 또 요 스트레스 저항을 갖다 갖게 하는 이걸 억제함으로써 또 얘를 도와줘요. 그래서 결국은 요게 또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결국은 수면 연장하고 암 억제가 얘는 저해를 막는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수면 연장과 암 억제를 하게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폭스헤드박스5가 활성화돼서 얘네들이 이렇게 좋아지면 바로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그 산화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그 다음에 세포 노화를 억제를 해줘서 결국은 수면 연장과 암 억제를 해주게 된다는 이런 신호들 관계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또 이해하시고요. 또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거의 같은 맥락인데, 인슐린과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아까 IGF-1이라 그랬죠? 요게 서로 구조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이기 때문에 서로 이게 밀접하게 연동 관계를 맡고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슐린이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슐린이 결합되면 PI3K 활성화되고
AKT 활성화되고 또 라파마이신 활성화되면 아까도 이거 읽었지만 그 단백질 합성을 항진하고요. 지방 합성도 항진하고 그다음 오토파지 억제. 오토파지는 뭐냐면 우리가 굶게 되면 우리 몸속의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든가 어떤 세포 그 성분들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융해시켜서 잡아먹는 어떤 현상들이 있어서 정화시키고 청소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 이 오토파지가 억제가 되면 몸에 이제 어떤 노폐물이나 잉여물질들이 많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어떤 쪽. 그 다음에 스트레스 증강. 그 다음에 세포 증식 촉진. 그 다음에 개체 성장을 촉진을 해요. 그래서 뭔가 성장 쪽으로 얘는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암도 자꾸 성장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촉진을 하게 되면 일단은 가시적으로는 이게 촉진이 되면 가시적으로는 체력과 체격이 촉진돼서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노화도 촉진되고 결론에는요 그 뒤로는 노화도 촉진되고 수명도 단축돼요. 그리고 암세포의 증식도 촉진을 하게 돼요. 가끔 여러분들 근육 키우는 분들 막 단백질 먹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왜냐면 보디빌더 하는 분들 근육 크게 보기 좋게 하려고 키워서 단백질 성분들을 많이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 우선은 겉보기는 좋아지는데요. 나중에 노화가 순간에 확 오고 수명 단축하고 암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인위적인 어떤 섭취 과정이라든가 약제를 통해서 하는 거는 결론은 좋지를 않아요. 그거 주의 하나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폭스헤드 박스호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스트레스 반응이나 대사학적 요걸 통해서 산화 스트레스 감소되면서 세포 노화를 억제한다. 결국 뭐냐, 얘는 인체를 강화시켜주는 암을 억제하고 생체의 어떤 안 좋은 어떤 산화 스트레스 같은 거를 감소시켜서 오래 살게 만드는 신호기작이고요. 얘는 암이라든가 일단은 우선은 볼 때는 세포 증식도 하고 막 이런 어떤 모습을 띠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노화 촉진이라든가 암 촉진이라는 이런 또 그늘의 숨은 면이 있다는 거. 사실은요, 우리 인체 세포가요, 요런 면이 다 필요를 해요. 사실은. 근데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어떤 한쪽 세포 신호들이 증식신호에 강조가 될 때 오히려 암화를 촉진한다는 거. 요거 주의.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인위적인 거를 너무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들이 이 난치성 질환들로 연결이 된다는 하나의 좋은 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넣어봤고요. 또 다음은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포도당 인슐린 관계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단백질 과잉도 여기 단백질이 이제 많이 섭취하면 육류겠죠.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많이 섭취하면 아미노산으로 바뀌면 되는데, 이 아미노산이 활성화가 되면 RHEB라는 그 신호 단백질이 또 활성화가 되고요. 그러면 또 얘가 뭐라냐면 바로 아까 그 mTOR C1이 있었죠. 얘를 또 활성화해서 결국은 암세포 증식, 침윤, 전이, 그 다음에 항암제, 저항성 정자 이렇게 같은 어떤 통로로 가게 만들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도 했지만 인슐린이라든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또 수용체 결합이 되면 PI3K가 활성화되면서 PIP2가 PIP3 되면서 어쿠트 완성돼. 이렇게 어쿠트가 활성이 되는데 AKT가 이게 활성화되면 바로 또 랩을 RHEB를 억제하는 TSC1과 TSC2라는 게 있는데 얘를 또 억제를 해버려요. 그러면 또 얘가 풀리겠죠. 얘가 풀리면 또 얘가 또 활성화가 되면서 또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복잡하다하죠. 근데 사실은요, 이것도 되게 대표적인 어떤 그 신호 전달 경로죠. 실제는요, 더 복잡 미묘하게 얽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해에 한계가 있을까봐 그나마라도 좀 알기 쉬운 것들만 제가 골라서 이렇게 이런 얼마나 대사 질환들이 영양을 과잉했을 때 얼마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영향을 주는가를 좀 눈에 번듯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증거를
되듯이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그런 것들만 좀 골라서 좀 이렇게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이 AMP, 그리고 여기서 요 푸테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푸테인은 뭐냐면, 일로 가는 신호는 PI3K는 PIP2에서 PIP3 돼서 어쿠트 요로 쪽으로 활성화되는 쪽으로 가는데, 요 PTEN이라는 또 어떤 성분 단백질이 있거든요. 얘는 신호 단백질은 오히려 이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쪽을 억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얘가 바로 또 암을 억제하는 기전에 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복합적인 관계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해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메트포르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당뇨 환자들 당뇨약 성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라파마이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이 라파마이신이 바로 요 mTOR C1 복합체를 저해를 해서 이거를 억제를 하게 되면 또 이쪽이 억제가 되겠죠. 그런 성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메트포르민을 먹으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mTOR C1도 억제를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AMPK를 활성화하게 되면 이 AMPK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스트레스 저항력을 길러주는 포크 헤드박스호 그것도 활성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시루트인 있었죠. 장수하게 하는 거 그것도 활성화시키고, 또 얘가 TSC1과 TSC2로 활성화하게 되면 이 랩을 갖다가 컨트롤 잡아서 활성 못하게 하면 오히려 이쪽을 활성 못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어떤 건강에 유익한 신호를 일으킨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네,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는 이제 포도당이나 3대 영양소가 인체가 어떻게 암을 일으키고 대사질은 어떻게 일으키는가 하는 대표적인 어떤 신호 전달 경로를 봤고요. 요번에는 또 뭐냐면 우리 흔히들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죠. 유릭이나 활성산소는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데 그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포체 스트레스라는 게 있는데 이 소포체 스트레스가 장기적인 혹은 어떤 감염이 이제 만연화됐을 때 소포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요거는 조금 아마 낯서실 거예요. 요거가 또 요 신호가 또 암을 악화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포체 스트레스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ER 소포체라는 게 있는데 이 소포체가 뭐를 하는 거냐면 그 세포 속의 소기관인데 단백질을 갖다가 생성한 거를 단백질 여러 가지 그 기능성 단백질을 만들려면 특이한 입체 구조들이 각각 있거든요. 단백질들은 입체 구조에 따라 그 기능들이 달라져요. 근데 이게 소포체가 뭐냐면 바로 세포 속에서 활용되는 여러 가지 효소든 무슨 단백질 어떤 구조물이든 이런 것들이든 전부 얘가 거기서 입체 구조를 갖다가 만드는 어떤 기관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감염이 되거나 이러게 되면 어떤 그런 그 구조 단백질 소모량이 많아지게 되면 얘가 공장이 바빠지겠죠. 그럼 얘가 스트레스가 돼갖고 결국 나가 떨어지게 돼요. 그럼 어떤 공장이 안 돌아가는 일이 생기겠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모든 우리 세포 기능에는 아까 세포 신호 전달에도 단백질이었고 세포 기능 조절도 전부 단백질이 하는 건데 얘가 그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그거를 입체 구조로 만들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단백질을 만드는데 얘가 스트레스 받아 그걸 안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됐을 때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에 염증을 일으켜서 문제고 소포체 스트레스가 되면 이 NRF3라는 이것도 하나의 핵 전사인자거든요. 핵 전사인자가 뭐냐면 유전자의 결합을 어떤 신호를 받으면 유전자 핵막으로 들어가서 유전자의 결합을 해서 유전자의 어떤 전사 발현을 조절하는 인자를 갖다 바로 핵 전사인자거든요. 핵 전사인자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도 하나의 핵 전사인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라든가 소포체 스트레스가 받을 때 얘는 NRF2라는 게 활성화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유전자 전사의 프로모터 부위에 이제든 어떤 전사를 촉진하게 되면 얘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항산화 효소를 발현을 증가해요. 왜 그렇겠어요? 산화 스트레스가 있었으니까 자극을 받았잖아요. 당연히 얘를 갖다 줄여주는 어떤 기전들이 발동이 되겠죠. 그래서 항산화 효소가 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해당 과정 효소가 발현이 증가한대요. 그 다음에
오탄당 인상 경로가 항진이 발현이 또 증가된대요. 그 다음에 요 대표적인 요 특징들이 뭐예요? 아까 저번에 내가 바로브로크 효과 할 때 여기 나오네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 샤페론 발현을 증가한대요. 이 분자 샤페론이 뭐냐면 이 소포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단백질 그 펩티드 결합을 입체 구조로 바꾸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때 얘네들이 지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쳤을 때 그 지친 거를 도와주는 또 기능을 하는 어떤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분자 샤페론이라는 요런 기능이에요. 얘들이 또 발현이 증가돼서 당연히 소포체 스트레스가 와서 단백질을 구조물을 못 만드니까 그걸 또 구조물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요원들이 이 분자 샤페론이거든요. 당연히 발현이 증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되고 그 다음에 이래서 해당 과정 효소 발현이 증가되면 여기는 또 산화적 인산화 억제. 이게 뭐냐면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그 TCA 회로하고 전자잔돌계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36개 ATP 에너지를 생산했던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또 억제를 해요. 그러면 그게 또 어떤 효과를 나타내면 바로 바로브로키 효과를 갖다 유지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암줄기세포 특성을 유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암줄기세포 특성이 왜 유지가 되는 거는 이제 다음 주에 내 강의할 때 이 연관성을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환자가 결국 뭐냐면 암이 발생할 수 있는 대사 특징 모드로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암 환자든 어떤 뭐 대사질환 환자든 예후가 별로 안 좋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어로는 Advanced Glycation and Products 해갖고 영어로는 약자로는 AGES. 이게 꼭 AG 나이인데 꼭 노화 현상을 일으키는 AG와 같죠. 근데 요거의 약자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게 어느 때 많이 발생이 되냐면요. 굽고 요리할 때 굽고 고소하게 우리가 굽는 고소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누룽지라든가 뭐 빵 같은 거 굽고 그다음에 튀기고 볶는 조릿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결국 뭐냐면 이게 AG가 뭐냐면요. 가열에서 당분이 녹으면서 지방이나 단백질과 결합을 해요. 그래서 카라멜화 된다 그래요. 그렇게 된 어떤 그런 성분들이 이 AGES인데 이게 되게 또 활성산소만큼 독성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뻔히 흔히들 먹는 음식이 독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요리 방법에 따라.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또 노화에 관련된 물질로, 왜냐면 이게 만성염증을 일으키거든요. 활성산소처럼. 그래서 노화에 관련된 물질로 당뇨, 동맥경화, 만성신부전, 알츠하이머 등의 퇴행성 질환을 일으키는데 우리 퇴행성 질환이라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급성염증은 되게 과격한 염증이잖아요. 근데 만성염증은 저급성 만성염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조금 도수가 좀 낮은 만성염증인데 요게 바로 퇴행성 질환을 일으키는 주 원리 기전이에요.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도 뭐냐면 자기 면역세포가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그게 만성염증에서 서서히 은근히 긴 시간 동안 깔려가게 되면 그게 바로 저급성 만성염증의 같은 뜻이고요. 그게 바로 세포를 은은하게 조금씩 파괴해가는 퇴행성 질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 자기세포 파괴를 빨리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자가면역 질환이 되는 거고요. 은근히 서서히 세월을 갖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진행되면서 자기세포를 잡아먹는 게 바로 퇴행성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만 속도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퇴행성 질환을 촉발하고 악화를 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기전으로 되는지 볼게요. 일단은 이게 최종 당화산물 당독소라 그랬죠? 걔가 어디에 결합하냐면 이 마크로파지라 그랬죠? 이 대식세포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엔도델리알 셀이거든요. 이거는 혈관 내피세포라 그래요.
그러면 얘가 당독소가 마크로파지의 수용체에 결합이 되면 이 마크로파지가 어떤 신호 물질을 내냐면 TNF 알파라고 TNF 알파 이거 다 염증을 일으키는 종양 괴사인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IL-1 인터루킨 1 베타, 특히 베타가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루킨 1 베타 하고요. 그 다음에 IGF-1을 다 높여줘요. 이게 뭐냐면 다 염증을 촉발시키는 사이토카인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이제 당독수가 혈관 내피세포에 결합이 되면 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일단은 TNF 알파 같은 거, 그 다음에 인터루킨 1도 같이 증가하고 IGF-1까지 같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BCAM이라는 게 뭐냐면 바스쿨라 셀에서 혈관세포 부착 분자라는 거, 이것도 또한 염증을 촉진하는 물질들이거든요. 요걸 일으키고요. 그러면 요 두 가지 작용해서 프로 인플라메터리 프로세스, 그러니까 뭐냐면 염증 전 단계에서 진행이 가속화가 되면서 이제 염증 단계를 넘어가게 되는 신호를 촉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조금 더 볼게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한 줄기가 나오면서 여기 이제 바스큘라 바소 컨트릭션 있죠. 이거는 혈관 수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혈관이 수축이 되냐면 얘가 이제 당독소하고 그 혈관 내피세포가 결합이 되면 바로 NO 가스가 가스가 이렇게 농도가 줄어들거든요. 이 NO 가스가 바로 혈관 확장 물질이에요. 그래서 비아그라라는 거 이런 거 있죠. 그 비아그라가 바로 이 NO의 어떤 작용을 활성화시키는 물질을 비아그라거든요. 왜냐면 우리 성기가 이제 발기가 되려면 혈관이 많이 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혈관 길이 넓혀져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게 줄어들면은 혈관이 응축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 NO도 되게 셀 시그널의 가스형 신호 전달 물질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인체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엔도델린 1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인체 암 줄기세포를 갖다 촉발시키는, 그러니까 인체의 줄기세포를 촉진시키는 증식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오버가 되면요, 암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암 증식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어떤 뭔가 볼륨을 넓히는 어떤 그런 작용들을 하게 되거든요. 세포 분열을 촉진시켜서. 그래서 결국은 아테로스클레로시스, 즉 이렇게 해서 혈관벽에 요거 BCM 혈관 부착 물질이 나오면서 혈관에 이렇게 치석같이 마치 혈관에도 칼슘하고 여러 기름 덩어리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 죽상 동맥경화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혈관이 막히겠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기전들을 갖다가 바로 체중 당화산물이 얘들이 그런 기전을 타고 이 건강을 또 안 좋게 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면서 대사질환 쭉 나열되는 거 하고요. 체중암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거 또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키게 하는 기전들이 뭐냐면 세균 바이러스의 병용균 감염과 그 다음에 이제 손상 있죠. 교통사고라든가 또는 너무 과대한 심한 수술, 아주 작은 수술 말고 되게 심한 정도의 수술, 이런 손상들, 어떤 외력적인 물리적인 손상들, 그 다음에 또 식품 첨가물, 환경 호르몬 등 각종 유해 독성 물질의 오염, 이것도 결국은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일으키면 결국 활성산소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자주 노출이 되면 결국은 염증 반응이 촉진되면서 또 여러 가지 급성 염증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 염증 질환으로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증 반응 촉진 경로를 또 하나의 예를 내가 이제 보는 건데, 일단은 염증 반응에 보면 감염에 의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물리적인 외상,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암도요. 이 암이 뭐냐면요, 염증에 대한 끊임없는 염증 과정이에요. 염증을 또 일으키는데 또 일으키고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게 암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암도 염증의 최종 단계지만
결국은 얘 자체가 염증 모드를 아예 프로그램적으로 갖고 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염증이 되면, 일단 염증이 생기면 뭐가 증가하냐면,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죠. NF-카파비 의존성 경로. 그러니까 NF-카파비 경로가 있는데, 이 경로를 타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NF-카파비 경로 외에 또 요런 NF-카파비 비의존성 경로를 통해서 이제 염증이 진행이 되는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은 염증이 되면서, 제일 발생되는 이제 활성산소가 늘어요. 그리고 병균이라든가 바이러스 이런 데는 세균 막들 있죠. 거기에는 LPS라는 분자들이 있거든요. 이 LPS가 뭐냐면, 리포 폴리사카라이드라고 지다당질, 그런 거. 그러니까 세포막에 지방하고 당으로 결합된 어떤 물질들이 있는데, 요것들이 병영균의 마다 약간 독특한 특성들이 있어요. 그런 물질들을 총체를 얘기하는 건데, 걔네들이 결국은 TNF-알파, 요 활성산소도 TNF-알파, 이게 종양계사인자라 그랬죠? 요게 이제 다 활성화되면서 얘가 또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성산소, 그 다음은 얘가 활성화가 되면 어느 쪽으로 하냐면 NF-카파비라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강의 주제인데, 이게 뭐냐면 염증 전사인자, 핵 전사인자예요. 특히 선천성 면역에서 후천성 면역 관계에도 관여를 하고, 특히 모든 염증의 마스터 스위치 같은 어떤 역할을 해주는 분자 물질인데, 그래서 염증상이 이제 발생이 되면 또 뭐가 이제 활성화되냐면, 인터루킨 1 베타라는 게 활성화되면서 또 요게 NF-카파비를 갖다가 이렇게 자극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NF-카파비가 이렇게 또 인터루킨 6라고 해서 IL6라 그러는데, 요거를 활성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NF-카파비 비의존성, 그러니까 NF-카파비 경로를 거치지 않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어떤 신호들이 전달되는 걸 또 하나 이제 한 경로로 보면, 이제 염증이 생기면 TGF-베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COX-2, 그 다음에 PG2 경로를 통해서 또 IL6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특히 또 COX-2, PG2 경로는 또 직접적으로 이 세포 증식하고 전이, 그 다음에 아포토시스 저항성과 혈관 신생을 또 자극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NF-카파비하고 TGF-베타하고 이 PG2에서 또 IL6로 가는 신호 시그널이 어느 경로를 거치냐면 바로 IL6 인터루킨 6 수용체에 결합이 되고, 그러면은 잭이라는데 이게 야누스키나제라 그러거든요. 요 야누스키나제로 활성화하고, 야누스키나제가 활성화하게 되면 다음 신호로서 스탯3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많이 나왔죠? PI3K하고 AKT, 그 다음에 또 MAPK 경로, 라스라프 아까 MAPK 경로 있었죠? 얘네들이 또 이제 활성화되면서 결국은 이게 활성화되면 어떤 장이냐, 세포 증식과 전이, 그 다음에 아포토시스 저항성, 혈관 신생, 이런 과정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염증들이 자꾸 이제 진행이 되면서 암이 더 이제 심해진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반응들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주 넘어갈게요.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 NF-카파비라는 게 염증 조절 스위치의 마스터 스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모든 거의 염증을 거의 다 관여를 하는 게 이 NF-카파비라는 핵 전사인자인데, 이게 염증 조절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역 조절도 하고, 그래서 염증 관계에는 아주 필수적인 어떤 과정들인데, 이게 이제 보면 인터루킨 37 같으면 요 그러니까 인터루킨 18 리셉터라는 걸 통해서 MYD88이라는 분자를 억제를 하면 당연히 요게 NF-카파비를 활성화하는데, 요걸 억제를 하니까 요거는 NF-카파비 염증 어떤 촉진 인자를 억제하는 신호계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LR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뭐냐면 요게 이제 세포막이거든요. 세포막에 Toll-like receptor
요거는 4, 3 이렇게 돼 있는데 톨 라이크가 뭐냐면 왜 우리 고속도로에 보면은 고속도로에서는 지방으로 들어가는 톨게이트가 있잖아요. 그런 톨게이트와 같은 리셉터라는 어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TLR2는 또 요 MYD 88을 활성화하고 또 TLR4는 요쪽으로도 활성화시키고 또 TRIF라는 거 요쪽으로도 활성화시키고 또 TLR3는 또 이쪽 TRIF를 활성화시키면서 결국은 또 요게 이렇게 해서 NF 카파비를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NF 카파비가 활성이 되면요 인플라메터리 메디에이터스 그랬죠. 그러니까 염증 매개물이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돼서 염증 상황이 자꾸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깐 앞에서 요거 보면 요런 뭐 TNF 알파니 뭐 이런 인터루킨 1 패턴이 이런 것들이요 전부 어떻게 보면 사이토카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이토카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면역세포와 면역세포 간에 서로 주고받는 신호 전달 물질을 갖다 사이토카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 그거 하나 조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라는 거. 그런 사이토카인과 그 다음에 세포 신호 전달계 시스템이 이렇게 얽혀서 염증 반응에 관여한다는 거 다시 한번 조금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또 아까 인터루킨 6 있었죠? 그거를 조금 더 좀 자세히 보면 왜냐면 이 신호가 염증 신호 전달계에 있어서 또 암 신호 전달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신호 전달계이기 때문에 대표적 염증성 경로 중 하나인 인터루킨 6 신호 전달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제 증식인자라든가 성장인자, 뭐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아까 같이 인슐린 IGF-1 뭐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증식인자, 성장인자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거 이제 세포막이고요. 이거 이제 당연히 세포막에 꽂혀 있는 수용체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는 증식인자, 성장인자가 이렇게 자극 결합이 되면 이제 여기서 그 세포막 걸쳐서 안쪽에 있는 그런 부분이 인산화가 활성이 되면서 스테스리가 또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IL6가 IL6 수용체에 결합이 되면 또 요게 또 아까 야누스키나제라 그랬죠? 이게 활성화되면서 이제 스테스리라는 어떤 이렇게 또 단백질 그 신호 전달 분자들이 있거든요. 요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돼서 유전자 전사분이 핵전사인자로서 이렇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유전자 전사가 발현이 되면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 BCL2라는 신호를 일으키고 또 BCLXL 신호를 일으키는데 이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세포 아포톡시스라 그랬고 왜 세포 자살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막는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이에요. 그래서 아포토시스 저항성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린 D1이라는 어떤 단백질 물질은 뭐냐면 세포 증식, 왜냐면 이게 세포 분열 주기를 촉진하는 어떤 그 물질이기 때문에 세포 증식 촉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런 어떤 아포토시스 저항성과 세포 증식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 암세포니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멸이 되질 못하고 계속 오히려 증식하는 쪽으로 신호를 준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염증성 신호 경로라는 거 인터루킨 6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증식인자가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를 통해서 염증성 어떤 신호 전달 경로가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또 세 번째 보면 비수용체성 티로신 키나제라는 게 있죠. 요런 종류 티로신 키나제 계통의 어떤 신호 전달 단백질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수용체성이 아니고 이 세포 질 속에 있는 어떤 수용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어느 신호들이냐면 사르크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징크라는 게 있고 또 아까 MAPK 같은 거 이런 게 있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이래서 우리가 너무 칼로리를 가익 먹고 그러면 이제 비만이 형성이 되잖아요. 필요 이상의 어떤 에너지들은 전부 이제 비만으로 결국 에너지가 저장이 돼서 지방세포로 저장이 되면서 비만으로 가는데
비만은 사실 알고 보면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런 만병의 근원이 되느냐 이렇게 보면 일단은 지방 조직이 증가를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산이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 지방량이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를 해요. 그렇게 되면 만성염증 상황하고 그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가 이렇게 증가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요게 이제 아디포넥틴 생산 저하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디포넥틴 생산 저하가 되면 인슐린의 저항성이 또 향상이 돼요. 그리고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 특히 인터루킨 6가 항진이 되면 이렇게 활성화되면요, 인슐린 저항성이 또 오거든요. 그래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산 증가하고 아디포넥틴 생산 어떤 저하가 동시에 인슐린 저항성을 이렇게 향상을 시키면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살이 비만이 찐 사람들이 제2형 당뇨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아까 이제 산화 스트레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업이 되면 또 하나는 췌장에서 왜냐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슐린의 어떤 작용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옛날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없을 때는 요만큼만 해도 요만큼 포도당이 감당이 됐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만큼을 해야 요만큼의 포도당을 감당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인슐린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같은 포도당을 준 어떤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인슐린을 되게 많이 분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인슐린이 저항성이 생길수록 인슐린의 분비의 어떤 효율이 더 올라가거든요. 이 인슐린이 그러면 혈중의 인슐린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IGF-1이라는 인슐린 유사인자의 결합 단백질을 감소를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요 결합 단백질 역할이 뭐냐면 이 IGF-1을 갖다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얘 IGF-1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잘 발휘를 못하게 하게끔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인슐린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 결합 단백질이 감소가 되니까 얘가 풀린 망아지처럼 활동을 갖다 이렇게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의 그 리세터에 결합을 되면서 활성이 상승이 되죠. 그러면 또 아까 같이 그 인슐린 그 수용체의 신호를 인슐린이 결합할 때 그 어떤 신호 시그널하고 같은 경로를 통해서 PI3K하고 AKT하고 mTOR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활성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식 신호, 대표적인 이게 대사 증식 신호고 세포 증식 신호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또 바람이 촉진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암이 있으면 더 암의 그 악성이 더 진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가 촉진이 되는 신호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살찌면 그렇게 이런 경로를 통해 되게 손해를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슐린이 향상이 되면 이 간을 통해서 성호르몬 결합 글로빈이라는 것이 감소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도 이거 IGF 결합 단백질이 감소가 되니까 이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활성화가 됐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호르몬인 뭐 여성 에스트로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남자들 그 토스테스토론 뭐 이런 호르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 글로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감소가 되면 이 성호르몬들이 과잉으로 또 너무 이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뭐 활동이 막 너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호르몬 활성이 너무 항진이 되면요, 오히려 여자 같으면 유방암이라든가 자궁 난소암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 또 남자들 토스테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많이 되면 뭐가 생기냐면 또 전립선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격발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또 바람 촉진 이런 식으로 또 간다는 얘기. 그래서 비만에 대한 거는 체중 관리 같은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게 이런 어떤 대사질환도 연관도 돼 있고, 또 이런 어떤 호르몬적인 관계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서로 얽히면서 다 들어간다는 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설명해 온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척추나 체형 부정렬 같은 게 있으면 일단 기혈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런 기혈순환 장애들이 생기고요. 물론 기혈순환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했죠. 경락도 문제가 생기고 림프관 순환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기고 다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총체적인 표현이 그냥 단순하게 기혈순환 장애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모세혈관의 조직 세포 맨 끝에 가면 모세혈관의 미세순환 장애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세포 조직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 세포 조직에 저산소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포 조직에 저산소가 발생이 되면 저산소 유도 인자라고 하는 히프1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히프1이 먼저도 얘기했지만 바로브로크 효과를 촉진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젖산이 바로브로크 효과는 알죠. 해당 대사 쪽이 너무 강조가 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쪽 그쪽의 대사는 억제가 되기 때문에 젖산이 많이 축적이 되고요. 그러면 젖산이 자꾸 축적된다는 얘기는 세포 주변이 전 pH 산성화가 된다는 뜻이고요. pH 산성화는 바로 염증화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혈화를 룰루라 그래갖고 제가 적혈구에 표면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데 산성화되면 이 산성의 지표가 양성자이기 때문에 전하적인 플러스 전하가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 반발력을 잡아먹게 되면 적혈구들이 뭉치면서 떡이 지기 때문에 그걸 룰루라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대사적인 어혈입니다. 우리가 탁 부딪혀서 생긴 어혈을 타박 어혈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대사적인 어혈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런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일단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몸은 차지는데 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거기다가 미토콘드리아에서 36개의 ATP 에너지가 생산이 더 안 되니까 2개밖에 안 되는 이쪽에만 의존하고 이게 안 되니까 에너지 열량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냉증화 저체온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바로 NF-카파비 아까도 얘기했죠. 이 중요한 염증 핵 전사 조절 인자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약방의 염증 영역에 있어서 면역 조절에 있어서는 약방의 감초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아주 주요한 마스터 스위치 역할을 하거든요. 얘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만성 염증 모드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면 각종 대사성 질환이 이루어지는데 대사성 질환의 대표적인 순서가 일단은 가장 가벼운 것부터 비만, 당뇨, 고지혈,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동맥경화, 축상동맥경화, 고혈압도 나오네.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중풍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치매, 알츠하이머병, 파킨스병 등 그런 어떤 대사 질환이 축축축 오고요. 그 다음에 각종 퇴행성 질환이 결국 뭐냐면 만성 염증에서 세포가 자꾸 파괴가 되면서 퇴행성 질환이 온다 그랬죠. 그러면서 퇴행성 질환이 어떤 의미에서 서서히 진행되면 그게 바로 노화 질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알레르기 질환, 특히 이제 알러지 질환하고 자가 면역 질환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 이제 TH2 여기는 TH가 뭐냐 보조 T 세포라는 건데 보조 T 세포 중에서 1, 2가 있는데 2가 우세가 되면 알러지 질환 쪽으로 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TH1 쪽으로 이렇게 어떤 셀 시그널링이 활성화가 되면 바로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TH17도 특히 장면역에 관계된 어떤 사이토카인 보조 T세포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이런 거에 연관되면서 어쨌든 TH1하고 TH17은 자가 면역성 질환들 쪽으로 넘어가게 하고 TH2는 우리 왜 아토피, 비염, 그 다음에 알레르기 이런 거 있죠? 그런 쪽으로 넘어가게 하는 TH2 연관돼 있고 그렇게 또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요게 만성염증이 오래되면
그 만성 염증을 커버를 하려고 그 세포의 어떤 벽이라든가 이런 걸 두텁게 하려고 섬유화 작업들이 많이 끼어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섬유화가 증식이 되고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콜라겐 뭐 이런 것들이 두텁게 돼서 조직을 두껍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칼슘까지 그렇듯 석회화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질병의 대사질환의 맨 마지막 총체적 진화산물인 암화에 까지 이제 암을 촉진시키거든요. 그래서 암화나 특히 암줄기세포화까지 촉진을 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이 암이 생긴다는 얘기는 있잖아요. 이 염증 경로가 무수히 많은 경로들이 총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암을 일으켜요.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뭐 이런 염증이 웬만한 것들은 몇 가지 경로만 관계돼서 이제 대사질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개 이상, 수십 개 이상, 많게는 한 수백, 수천 거까지의 경로들이 다 얽히면서 암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암줄기세포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암이 치료가 잘 안 되는 난치 중에 난치가 되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관계된 경로가 되게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약을 쓰는데 요 몇 가지 한두 가지 경로 같으면 그 경로를 다 잡아버리면 이 병이 염증을 막히기 때문에 염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병이 낫거든요. 근데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 경로 하나하나를 다 잡아내 어떤 항암제라든가 표적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무지 어렵게 돈 많이 연구돼서 개발이 됐는데 수십 내지 수백 개, 심지어는 수천 개까지의 경로들이 다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역부족이에요. 요거 하나 잡으면 또 이 수백 가지가 또 영향을 주면서 이걸 극복해버려서 또 암을 일으키고 또 요거 잡아내면 또 요걸 또 카바를 해서 또 다른 데서 경로가 일어서 그래서 암이 이게 숨바꼭질 하듯이 자꾸 막 뱅뱅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다양한 경로들이 어느 하나를 막아도 또 다른 경로에서 물꼬가 트이면서 또 암을 계속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암이 어려운 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암이 뭐 세포 실험에서는 항암제 개발이 되면 무슨 어떤 표적 항암제가 개발이 돼서 마치 암을 정복할 것 같이 대서특필이 되고 막 이런데 실제 현장의 세포의 어떤 신체 몸속에 들어가서 작동하는 거 보면 보통 경로가 하나 내지 두 개, 세 개 대표적인 것밖에 못 잡아내거든요. 그러면 그거 잡아낼 때 보통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길어봤자 한 8개월. 요때까지는 마치 약발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요쨌든 6개월, 7개월쯤 되면 그 유효성이 떨어져 갖고요. 다른 경로들이 암이 똑똑하다 그랬잖아요. 다른 경로로 얘를 또 유지하는 암세포 경로들이 열리면서 얘를 무의미화 시켜버려요. 그게 바로 암의 내성화예요. 그래서 그렇게 암이 생각보다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쨌든 기본 그 프로토콜이면 프로토콜로 봐야 또 될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 이거를 악화시키는 또 가중 요인이 있거든요. 그건 어떤 상황이냐면 고혈당이라든가 고혈당이 되면 피가 당분이 많으면 피가 찐득찐득해 점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염증 신호들이 엄청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바로 NF-kappa비를 또 악화시키는 자극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피가 이제 뭐 포도당이 찐득찐득한 게 포도당이 많아서도 걸쭉해지고 또 고지혈 이건 중성지방이 많이 끼거나 이렇게 뭐 그렇죠 지방산이 많이 끼면서 고지혈 그 다음에 또 콜레스테롤도 많이 끼게 되고 그 다음에 고혈압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뻑뻑하게 되면 또 혈관에도 또 덕지덕지 붙게 되면 혈관도 탄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심장박동에서 혈압도 자꾸 동맥경화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또 점도를 높게 해요. 그러면 혈관도 하나의 도관이거든요. 그럼 흐름체거든요. 그러니까 유체역학적으로 되게 점도가 높거나 탁할 때는 유체역학적으로 순환이 되게 안 돼요. 그러면 영양도 이게 순환이 잘 공급도 잘 안 되지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항상 저산소입니다. 산소 공급이 제일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다시 또 NF-kappa비 쪽으로 이렇게 또 가면서 쭉 다음 과정들 쭉쭉쭉쭉 연결이 돼 나가고요. 그런 식입니다. 어쨌든 그 가중 요인이 가장 핵심은 뭐냐면 고혈당, 고지혈, 고혈압 등으로 혈액이 탁해지거나 점도가 높아지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또 이런 문제들이 또 어느 때 많이 오게 되냐면 이제 좀 디테일한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심신적인 피로, 과로나 혹사 이런 케이스, 그 다음에 수면 부족과 밤샘 작업, 이럴 때 뭐가 많이 되냐, 과로되나 피로될 때요, 활성산소가 엄청 증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로하다 보니까 혈관 수축이 엄청 이렇게 혈관이 수축되거든요. 그 다음에 적혈구 변형성이 되게 감소가 돼요. 그러면 여기 아마 혈관 수축되지 뭐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모세혈관에서 미세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혈관이 좁아지면. 그리고 적혈구 변형성이라는 얘기가 이게 뭐냐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에 잘 의학적으로 얘기가 잘 안 될 거예요. 뭐냐면 혈관이 심장에서 동맥을 거쳐서 세동맥 뭐 이렇게 해서 모세혈관 동맥으로 가면 이 모세혈관하고 두께하고요, 산소로 나누는 적혈구 직경과 거의 비슷하던가 아니면 모세혈관이 조금 더 가늘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혈관이 그러니까 산소를 실은 적혈구가 이 모세혈관을 통과하면서 거기서 이제 산소를 하역을 해서 130 내지 200 나노메타 그 반경 내에 확산으로 퍼지면서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거든요. 근데 원래 그 적혈구가 디스크 모양이잖아요. 디스크 모양 자체로는 이 좁은 혈관을 통과를 못해요. 그러면 얘가 통과할 때 어떤 식으로 통과가 되냐면, 요게 마치 도넛, 그 꽈배기 도넛 모양으로 약간 길쭉하게 호름해지면서 이렇게 길쭉하게 되면서 그때 싹 통과가 되거든요. 그때 동그란 디스크 모양에서 이렇게 홀쭉한 꽈배기, 그 길쭉한 꽈배기 모양의 어떤 모양으로 될 때, 그때 생화학적인 작용하고 물리적인 작용, 생화학적인 작용이 효소작용이거든요. 그런 효소작용과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작용이 합쳐지면서 산소를 순식간에 하역을 해서 확 퍼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변형성이 요거가 이렇게 그 길쭉한 꽈배기 모양으로 바뀌는 걸, 그걸 적혈구의 변형성이라 그래요. 근데 피곤하거나 활성산소에 공격을 받으면요, 얘네들이 경직이 되고, 또 아까 같이 그 룰루가 형성되면 떡이 지면요, 이 변형이 잘 안 돼서 모세혈관에 얘네 통과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모세혈관의 미소순환 장애의 가장 핵심 어떤 그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못 통과되면 산소를 하역을 못 하겠죠. 그러면 그 모세혈관 이하의 모든 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못 받아요. 그러면 바로 저산소 상으로 가면서 바로 NF-kappaB가 바로 히프원이 발행되면서 또 NF-kappaB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혈구 변형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왜 그럼 모세혈관이 막히면 이게 산소가 공급이 제일 안 되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영양분자,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은 우리가 흡수될 때 포도당으로 흡수되고요. 포도당 형태, 가장 작은 분자량 포도당 형태로 흡수되고, 지방은 지방산 형태로 흡수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 형태로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 분자량하고요, 산소를 나누는 적혈구 분자량은요, 사이즈가 얘가 7,000배 내지 6,000배 정도 얘들보다 훨씬 더 큰 덩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그래서 체형 부정률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모세혈관이 조금만 긴장이 돼버리면 바로 미소순환 장애가 팍팍 와버리거든요. 그때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산소로 나누는 적혈구가 제일 많이 걸려요. 근데 이 영양분자들은 알갱이가 작기 때문에 이게 조금 좁아진다 그래서 그렇게 걸리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양 공급은 별로 그닥지 못 받고 그런 건 없는데, 제일 문제는 세포가 산소가 고갈이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저산소증이 이뤄내는 미세순환 장애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데, 이것들 얘기들을 별로 또 안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체형 부정률이라 신경이 찝혀서 조직이 긴장이 되고 이래버리면요, 산소 공급 되게 안 됩니다. 그 이하 쪽, 그 찝혀진 그 이하의 모세혈관, 그 이하 남은 그 밑으로의 어떤 세포 조직 동네는 이거 꼭 한번 중요시 여겨서 제가 오늘 특별히 좀 밝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이제 세균 및 바이러스 병균 감염하고요. 그 다음에 심한 외상이나 너무 수술이 또 심한 큰 대수술이 있잖아요. 그런 수술 손상. 그럴 때는 또 염증하고 또 활성산소가 되게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아까도 지금 대사
얘기 많이 했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거 정제 탄수화물, 설탕, 과당 등 질 나쁜 탄수화물, 즉 당분이 과잉되면 특히 당지수가 높은 식품들하고 당부하가 이제 당지수가 높은데 그걸 많이 먹으면 당부하가 커진다 그러거든요. 어떤 이런 상황이 될 때 또 혈관이 찐득해지면서 NF-카파비도 이렇게 자극을 해서 염증 모드로 가고요. 혈액순환 측면, 유체 역학적인 혈액순환 측면에서도 또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또 NF-카파비 이렇게 2중, 3중으로 막 이렇게 중첩되는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만성염증으로 또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다섯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 이게 이상하네. 이거 이렇게 했네요. 계란이라든가 생선, 육류 등 동물성 지방하고요. 단백질, 육류, 동물성 고기 있죠. 그런 것 등 3대 영양소가 칼로리 과잉인데 반면에 식이섬유라든가 야채라든가 아니면 해조류 같은 거 있죠. 사실은 식이섬유가 야채보다는 해조류 식이섬유가 더 좋고요. 몸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채 식이섬유가 또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별로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비타민이라든가 이거는 어떤 대사 활성 효소고 생리 활성을 주는 그런 대표적인 영양소죠. 그 다음에 미네랄 같은 것들이 너무 부족해지는 반면에 이런 우리 그냥 동물성 고기, 육류, 계란, 생선 이런 단백질하고 지방성분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또 탄수화물, 단 거, 정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양 자체가 많아서 칼로리 과잉이 되면 모든 아무리 질 좋은 탄수화물도 양 자체가 많아버린 것도 또 칼로리 과잉으로 인해서 중성지방으로 넘어가고 결국은 또 어떤 지방이 축적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만 쪽으로 넘어가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7번 방사선, 자외선, 공해환경 독소, 잔류농약, 중금속, 그 다음에 미세먼지 등의 독성 유해 물질에 대해 오염됐을 텐데 특히 이게 방사선하고 자외선은요 고에너지 전자파이기 때문에 세포에 어떤 피폭을 입히면 전자를 갖다 튕겨내거든요. 그러면 마치 유리기 활성산소가 전자를 빼앗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되고 오히려 더 강력해요, 얘들이. 그리고 특히 방사선 같은 경우는 특히 활성산소 중에서도 DNA 파괴를 갖다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암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이제 방부제, 표백제 등 식품 첨가물에 오염되는 것들 이렇게 되면 또 이것도 활성산소라든가 염증 모드로 많이 빠지게 하면서 NF-카파비를 자극을 하거든요. 만성염증을. 그런 것들이 누적분이 자꾸 생기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라 그러죠. 이거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 앞에 문제들을 다 포함되는 어떤 식품들이 제일 이제 연관된 식품인데 그래서 요거를 옛날에 정크푸드라 그랬죠. 이런 서구 미국 어떤 서민들의 햄버거, 치킨, 이런 것들이 간편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대충 때우다 보고 이런 것들이 자주 생활 습관화가 되면 결국은 또 대사질환으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10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조리하는 방법이 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굽고 튀기고 볶는 요리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독소 발생이 최대화되거든요. 그러면 당독소 증가가 되면서 또 이 당독소가 활성산소를 일으키면서 또 NF-카파비를 또 자극하는 거 아까 앞에 우리가 전에 PPT 하나 보여드렸죠. 그렇게 연관돼서 결국은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만성염증을 촉진을 하고요. 때로는 급성염증도 관계하지만 어쨌든 대사질환하고 암이라든가 이런 거는 만성염증 관계를 촉진해서 결국은 이쪽을 자극을 하면서 또 이 프로토콜을 자극을 하면서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거 꼭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서 적당한 먹거리 먹는 양, 그 다음에 질 좋은 먹거리 먹는 양, 그 다음에 식습관, 과식, 폭식, 야식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또한 요런 악조건을 이루는데 하나의 기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시게 되면
대사질환이라는 거는요, 어차피 일상 속에 어떤 병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감염질환 같은 경우는 어떤 병균이 있으면 그 병균이 병을 딱 일으키는 함수관계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 대사질환은요, 너무도 많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지면서 오기 때문에요, 그냥 일상생활 자체의 식습관이라든가 생활습관이라든가 생활 환경을 내지는 생활 습관 자체를 고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병들이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된 것들을 약 몇 가지로 고친다고 하는 건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꼭 생활 습관, 바른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좀 강조하는 측면에서 일부러 이렇게 정리했으니까요. 잘 좀 생각들 하시면서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긴다면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대사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참 대사질환의 염증 과정들이 너무나 많은 복합적인 우리 생활과 바로 연관된 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대사질환이라든가 만성염증 질환들이라든가 퇴행성 질환, 그런 노화라든가 암질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극복해서 건강하게 살려면요, 약물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정신 자체를 뜯어 고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식습관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바른 자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에 관계된 것들을 모두 다 나름대로 집약할 수 있는 거 집약하고 그 다음에 요약 정리할 수 있는 거 정리해서 오늘 이렇게 강의해 드렸으니까요. 요거를 근간으로 삼아서 하다 보면 아마 세상에서 이렇게 막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산만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참고해 가시면서 자기 건강 스스로 지키는 현명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